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이낙연 예비후보가 네거티브 공방휴전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고 다른 후보님들에 대해서 일체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공방을 자제하자고 하는 마당에 굳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흔히들 도청 캠프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정을 뛰어넘는 개인 홍보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죠. 국내에서 일요일 기준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죠. 이런 가운데 2학기 전면 등교를 예고했던 교육부가 오늘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학교 급별 3분의 2까지 등교를 허용하여 2학기를 대면 수업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잠시 후 발표될 예정인데요. 법무부 앞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경제에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협박하고 집권자가 이야기했을 때 과연 70%의 여론이 석방을 살 수 있겠습니까? 거짓 여론입니다. 8월 9일 월요일 이승원의 명랑시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월요일 원정대원 두 분 나오셨어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깜짝이야. 목소리들이 커가지고. 네, 좋습니다. 이 텐션 좋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여부 오늘 지금도 아마 진행 중이자 결론은 아직 안 난 것 같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끄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실시됐어요. 결론이 몇 시부터입니까? 일단 오늘 이게 이제 2시 조금 오후 2시 조금 넘어서부터 심사를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한 6시, 오후 6시쯤이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넘었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네, 조만간 나오겠네요. 시간상. 지금 이제 온라인 그 지라시로 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이제 7시 30분을 전후해서 발표할 것 같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신문사 마감 시간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간을 좀 고려하긴 할 텐데 그렇군요. 오늘 법무부 청사 앞에서 시민단체 1,050여 곳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1인 시위 그리고 기자회견도 있었고 이분들은 아예 심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 심사 자체가 특혜다 뭐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가석방의 요건이 형기의 60%를 채우면인데 이게 이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이어졌으면은 뭐 상관이 없었겠지만 법무부에서 올해 3월에 이제 개정을 하면서 이게 사실상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용을 위해서 바꾼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은 사실은 정권 초반부터 이걸 준비해 왔었던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시국에 지금 구치소의 수용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00%를 다 넘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또 있었다. 지난번 동부구치소의 집단 확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상충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심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시민단체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아직 재판 중인 부분이 또 남아 있는데 지금 풀어주면 그 재판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뇌물 관련된 부분이고 또 남아 있는 것이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행정소송과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한 재판입니다. 이게 8월이에요. 똑같이. 삼바가 뭡니까? 삼성바이오. 줄여서 삼바. 경상도라서 숨길 수 없는. 네, 억양이 바로 튀어나왔어요. 네. 나머지 한 2개 뭐 풀포폴 의혹도 있고 재판이 이제 진행 그렇습니다. 중인데 어쨌든 이거 자체가 특혜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죠. 계속 뜨거웠었는데 오늘 정치권도 역시 뜨거웠어요. 네. 오늘은 이제 특히 대선 주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제 이 심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재벌이라고 가석방에 대해서 이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했었는데 그러면 기존에 사면 반대했던 입장하고는 지금 어떻게 달라진 거냐? 이게 이제 이런 유보적 입장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고요. 국민의힘의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난 정부의 인사와 본인이 만나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요청을 했다.
생색을 내셨죠. 그러면서 이제 분노와 증오, 복수를 멈추고 대화합의 8.15를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의원 재밌는 게 2014년 12월 26일에 글 쓴 게 있는데 14년이요. 네. 범죄를 저지르고 수용 중인 기업 대표들에 대해서 가석방을 시행한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재벌이라는 분들의 기업 소유 지분은 5%도 채 안 되는데 그들이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데 그 한 사람이 그룹 전체에 투자 결정을 한다는 것도 비정상적인 기업 운영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전면에 나서서 굳이 재벌 총수 가석방을 주장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글을 남긴 게 오늘 같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역시 본인 일이 아닐 때는 정론직필이 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우리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이의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맥락이 있는 것이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재벌을 비롯해서 기업 범죄나 이제 기업인들의 범죄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그 판결이나 이 법 집행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재벌과 일반 시민들을 비교를 했을 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의 유일한 요소가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이제 다른 어떤 거를 동원해도 살 수 없는 게 시간이니까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시간에 대한 그 형벌은 같아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시민단체들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굉장히 좀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결과 나오면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정치권으로 가보죠. 여권에서 주말 사이에 이제 네거티브 중단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지금부터 이제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을 하고 다른 후보들에 대해 일체의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의 당내 예비 주자들이 서로 맞붙고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와 캠프 측에서 세게 맞붙고 있기 때문에 모든 캠프라기보다는 이낙연 캠프 측에 먼저 메시지를 내보낸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하루 만에 요즘 뭐 명락대전이라고 부르죠. 하루 만에 또 신경전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추격을 하는 후보 측에서는 조금 더 좀 급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 공세를 이제 쉽게 포기하기가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도 그 이낙연 후보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만, TBS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소득 홍보를 하는데 경기도가 34억 원을 썼다.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는 건 이제 경기도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사의 그 대선 후보로서의 그 홍보에 경기도의 그 자금을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언론에까지 광고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경기도민의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주장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지사직 사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이 사퇴를 얘기해서 과연 위원장이 이런 얘기해도 되는 것인가, 이게 또 다른 논란이에요. 이게 사실 그 연결 맥락상에 있는 건데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로 이제 대선 경선을 하니까 거기에 사용되는 어떤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일종의 불공정 게임이 되는 거고, 혹은 세금을 자신의 어떤 대선 그 경선을 위해서 동원하는 게 아니냐라는 맥락의 주장을 이제 이낙연 후보 캠프 쪽에서 강하게 좀 해왔고요. 그걸 이제 선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 이제 받아서 이제 다시 전달하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지사 쪽에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이거 불공정한 얘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온라인에서 이상민 의원을 향해서 그 강한 어떤 이의제기라고 할까요? 일종의 이제 온라인 공격이 벌어지는. 문자 폭탄도 받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서 이 민주당 경선 자체가 좀 이렇게 당 안팎에서 굉장히 좀 혼잡하게, 혼란스럽게 좀 전개가 되는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이 SNS에 글을 올린 것 같은데, 전 장관, 이 지사한테 사퇴를 종용할 거면 지금 현직을 가진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배지 내려놔야 되는 게 그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니냐. 왜 이 지사한테만 그러냐, 또 약간 보호를 해주는 그런 발언들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 맥락이 이제 굳이 따지자면은 이낙연 의원은 이제 종로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아니면 모든 국회의원들은 253개 지역에서 자신의 담당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무언가를 유치했다,
뭐 체육관을 지으는 데라 50억을 유치했습니다라고 네. 플랜카드 이런 거 막 한 번씩 보셨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자신의 국회의원의 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어떠한 것이라도 이 부분이 만약에 대선 후보로 분류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그 지역에 대한 미리 사전 대선 홍보 아니냐라고 네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것 같고 네. 그런 논리는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네. 그런 식에 따지면 한 해당 지역구를 어디라도 맡고 있으면 모두 사퇴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누군가한테만. 자칫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말하자면 선거법에서 현직 국회의원이나 이제 지자체장을 유지한 상태로 경선을 치를 수 있게 해놓은 거는 그런 맥락에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2017년 대선 당시에 민주당 경선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 당시에 소위 이제 친노의 좌장 중에 한 명이었던 이제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지사직을 유지한 상태로 대선 경선을 끝까지 치렀고요. 그랬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마찬가지고 최성 고양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으면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런 논란 자체가 없었거든요. 없었죠. 네. 오히려 이제 홍준표 지사가 대선 후보가 되면서 지사직을 던지는 타이밍을 애매하게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보궐선거가 못 열리도록 그렇죠. 재보궐선거가 못 열리도록 한 게 오히려 문제가 됐었던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그만큼 선출된 지자체장이 책임을 갖고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나는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해야 되니까 지사직을 던지고 앞으로 6개월 이상의 도전 공백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선언하는 게 사실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은 네, 상황이 네. 될 수가 있다.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네거티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이낙연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기 좀 애매한 것이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라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데 2019년 네. 총리 시절이죠. 2020년 당대표 시절이죠. 2021년 3년 연속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총리 시절에도 아니 그거는 경기도의 업무가 아니지 않나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요. 네네. 당대표 시절에도 그 경기도 업무 아니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얘기하지 않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공격 용도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논리가 이유가 뭔가 맞아 떨어지면 공격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공격하려고 이러는구나라고 결과가 되면 네네. 캠프 측의 본인한테 더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사직이든 의원이든 뭔가 직을 갖고 있으면은 한 사람한테만 얘기할 게 아니라 모두 다 드랍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추미애 그렇죠. 의원 네. 얘기처럼 지금 당내에서 주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박용진, 추미애, 김두관 예비 후보가 지사직은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른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 선거에도 경선 때 치고받다가 결국은 원팀이 됐다. 이번에는 경우가 다를 수 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그러네요. 이게 말하자면 네. 이제 경선의 결과에 따라서는 승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특히 네. 뭐라고 덧붙였냐면 이번에는 경우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네. 만일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되면 장담이 안 된다. 이 후보의 여러 논란들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슬아슬한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경우에는 이게 승복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라 사실상 경선 불복에 대한 이 어떤 맥락을 깔아놓는 발언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땐 혹시 이낙연 캠프의 어떤 입장이 여기에 이제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게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의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인제 방지법이 있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는 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인재 방지. 뛰쳐나가서 출마할 수는 없죠. 네, 기본적으로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네.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실 지난 대선 때 더 심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또 그랬다라고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지 않았어요. 정몽준 후보가 끝내 그거 마지막 손 안 들어줬거든요. 안 됐던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그 아픔을 민주당의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을 텐데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이제 국회의원을 했던 분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좋지 않다. 오랜 경험을 봤을 때 그래도 마지막에는 민주당의 후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네. 아주 옳은 방식인 거죠. 물론 이제 이 논란의 뿌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2017년 대선 민주당 경선 때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재명 그 성남시장의 지지자들이 이제 문재인 후보를 굉장히 좀 강력하게 공격을 했었던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일종의 원한을 갖고 있는 이제 문재인 친문적인 이제 굉장히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비토 정서가 강하다. 이건 우리가 뭐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게 네, 이제 그렇죠. 정치인들의 몫인데 네.
오히려 정치인들 그것도 이제 주요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나서서 승복의 한 자락을 깔아놓는 그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굉장히 좀 이상한 장면이다. 네. 그거 이제 민주당을 바라보는 다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하죠. 김두관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 노무현을 새천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뽑아놓고 정몽준으로 후보 교체를 요구하면서 노무현 후보 사퇴를 주장하던 후단협이 생각난다. 여기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후단협만 하더라도 네.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 전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야권으로 가볼까요? 양쪽 다 만만치 않아요. 지금 여러 가지 참 시끄러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죠.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났는데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 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 총장을 만난 의원들에 따르면인 거기 때문에 전원이죠. 네. 전원일 수는 있는데 또 나왔네요. 전원. 일단 네. 이렇게 메시지는 나왔습니다. 나를 비롯해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비공개 조사한 후에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쌓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소환조사 일정 조율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돼서 조사가 무산이 됐고 수사기간 연장도 불어돼서 사건이 결국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는 박근혜 대통령 안 잡아놓으려고 했었어. 그렇죠. 라는 것이 요 전원의 이제 핵심인 것이죠. 핵심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맥락이 있는 것이 그 당시에 특검 수사팀이 활동이 종료된 게 2017년 2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게 2017년 3월이고요. 네. 그 당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청구를 해가지고 구속 수감이 됐는데 네네. 이 윤석열 후보 측의 전원을 그대로 옮기자면 사실은 나는 안 잡아놓고 싶었는데 검찰이 잡아넣었어요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설명은. 네. 이게 이제 맥락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검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거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맥락이거든요. 그런 거죠. 네, 나는 안 넣고 싶었는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에 구속수감된 거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고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라서 기존에 말하자면 검찰의 수호자 이미지를 가지고 정치권에 뛰어들게 된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왔었던 그 이미지조차도 지금 배신하는 그 발언에 가깝기 때문에 이 발언이 실제 전원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큰 자칫하면 굉장히 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발언이다. 이 부분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진짜 뼛속까지 검사라는 분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식구를 욕하게 된 건데 당시 이제 연장이 안 돼서 특검에 있던 그 수사권이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사실은 불구속하려 했었어. 지금 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계속 이제 소위 말하는 친박 인사들, 그 유권자들 향해서 뭐 손짓을 하는 그런 발언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여당은 물론이고 같은 당 대선 주자들도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홍준표 의원 먼저 등장을 하는데 홍준표 의원. 네. 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구속하고 재판 중 재구속하고 건강이 악화됐는데도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사람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거 보니까 정신이 다 됐다는 느낌을 받기는 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공정도 상식도 아니고 국민을 속이려는 거짓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태호 의원 역시나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하려고 했다는 윤석열 후보의 언급은 스스로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비겁해 보이기까지 하다라고 비판했는데 네.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특검 무용론이 등장을 계속했었는데 이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칭찬받아 마땅한 내용이고요.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대선 출마만 안 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자랑할 수 있는 경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본인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죠,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보수에 기대기 위해서 이게 본인이 했던 것을 반대로 얘기한다. 또는 전원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 정리가 전혀 안 된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상징적인 것이 지금 6월 말에 그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난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행보를 보시면 네. 지지율이 그 꺾일 때마다 조금씩 더 강성 보수적인 행보를 좀 강화하는 양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대구에 그 방문을 했을 때도 그 당시에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약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준석 대표가 아니 왜 그 탄핵의 강을 건너가야 된다고 하니까 왜 거기 들어가냐 이제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그랬었던 맥락이 또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탈원전과 관련된 강성 발언들 이런 것들이 다 지지율과 연동해서 점점 더 강한 보수적인 발언들이 나오는 맥락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 사실 윤석열이라는 정치인한테 네. 원래 모여 있던 그 중도층 유권자들의 이제 표심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더 강성 보수 쪽으로 가라고 모였었던 게 아니기 때문인데 그 중도 표심이 떠나면 떠나서 더 강성 보수 쪽으로 흐르고 있어서 네. 이게 오히려 이제 표승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저는 그 YS의 사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얘기하고 싶은 게 3당 합당이라는 일종의 어떤 역사적 배신 행위를 통해서 이제 민자당을 공동 창당을 해가지고 거기 대표로 맡았을 때도 네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었던 얘기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내가 호랑이 굴러 들어간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의 중도 지지층에서 요청하는 그 윤석열에 대한 정치적 욕망이라는 건 결국 네.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이 구태적인 양태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보수정당의 어떤 면을 일신을 해서 좀 다르게 바꿔달라라는 그 희망이 들어가 있을 텐데 네. 오히려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들한테 굽신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네. 과연 기존의 그 윤석열이 갖고 있었던 정치적 강점들이 네. 남아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 사실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분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약간 이제 왼쪽으로 중도로 계속 데려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당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모습도 네. 그렇고. 그런데 이게 다시 그냥 원상복구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윤석열 그 예비후보도 그렇고 최재형 예비후보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임경임 작가님 너무 적절한 비유라서 지금 호랑이 얘기가 와닿는데 그래서 네네. 호랑이가 되기 위해서 사실 고기 살점을 뜯어먹고 대한민국에 바꿔야 될 부분을 뜯어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동굴에 들어갔더니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인간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를 잡아야지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지금 본 후보 예비 후보 등록했으니까 네. 어떤 층에 어필을 해야지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지 어떤 층에 어필을 해야지 그 당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건가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러니까 1과 2가 있는데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나눴었는데 원래 당에 들어갈 때 정치적으로 기대하던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왜 이준석 대표랑 싸우냐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사실은 원래 다른 유권자들, 이 중도 유권자 집단이 원했던 모양새라는 거는 네. 중도적 이미지를 계속 강조해왔던 이준석 대표와 손을 잡고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을 일신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정당, 새로운 어떤 보수의 새 모델을 만들어내는 걸 윤석열이라는 정치인한테 기대를 했던 건데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이준석 대표랑 각을 세우고 신임 당대표의 힘을 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보이콧 논란 같은 것도 결국 그 맥락에서 나온 것들인데 네네. 이렇게 되면 과연 윤석열이라는 정치인한테 다른 유권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굉장히 좀 심각한 고민에 처할 수 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위기 상황이다라는 걸 윤석열 캠프가 지금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네. 그런가 하면은 이준석 대표와도 계속 이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고 또 줄 세우기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윤석열 캠프 인사였습니까? 아니 신지호 실장. 네. 네. 그분이었나요? 누구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국회의원들이 네. 줄 서라고 쓰는 사람들이냐. 이건 자발적인 참여를 네. 왜 줄 세우기라고 폄훼하느냐 이러면서 또 발끈하는 캠프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네네네. 제가 본 보도에서는 이제 그냥 인용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줄 세우기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런 주장을 어떻게 봐요? 줄 세우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네네. 이게 약간 서로 이해가 맞떨어졌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줄 세우기는 아닐 수도 있죠. 캠프의 주요 직책을 맡았다. 네. 그 캠프가 그렇다고 정부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 조직도 아니고. 아니죠. 네. 그러면 캠프의 역할을 맡은 거를 줄 서는 거 말고 다른 걸 뭘 설명할 수 있을까? 네. 정권 교체를 반장 위해서. 부반장이 아니잖아요. 네. 이거 짧게 말씀드리면 네.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한계를 말씀드렸으면 이게 국민의힘의 한계예요. 지지율이 높다라는 이유로 검증이 안 된 후보 지금 1일 1망원 1일 1실언이라는 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검증이 안 된 후보에게 단순히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그 캠프로 그냥 바로바로 가서 내 이름 넣어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수준들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중립지대를 지키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메시지를 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원래 있었던 사람들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빠르게 합류한 사람들일수록 신념이 더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캠프의 어떤 그 난맥상을 보려면 지금 이제 왜 윤석열 캠프가 이준석 대표와 싸우느냐를 보려면 사실은 윤석열이라는 그 후보 자신도 중요하지만 그 캠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내년 대선 이후에도 정치를 할 사람들이다. 그렇겠죠.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년 대선 이후에 정치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당권을 두고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지금의 주류 비주류 혹은 신주류와 구주류 사이의 어떤 갈등 양상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 체제로 상징되는 변화와 혁신의 시도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 내부의 움직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누구의 캠프로 가고 있는가를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제 윤석열 캠프 쪽에서 주로 이준석 대표를 향한 비토 정서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결국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 잠재하고 있었던 오랫동안 지금 잊혀지고 있었던 어떤 반동적 정서가 한 자락 깔려 있는 게 아닌가. 네. 그 부분을 아마 윤석열 후보로서는 좀 잘 살펴봐야 될 거다라는 좀 조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반에 언급했었던 말씀드렸던 그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나오는 속보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 원정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해 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2 시간이에요.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먼저 짚어보도록 네. 하죠.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지를 않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오늘이 국내가 1,454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37명, 1,492명인데요. 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집계된 확진자 숫자로 가장 많습니다. 그전까지 1,318명도 많다고 했었는데 그렇죠. 사실 일요일에 검사 수치는 평소보다 보통 한 60%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네. 이 정도의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게 좀 걱정거리인 거고요. 네네. 아무래도 휴일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게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이 이제 광복절이어서 16일까지 이제 네네, 연휴로 대체 휴일.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까지는 휴가니까 휴일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당장 뭐 내일부터 부산의 해수욕장 폐쇄한다고 네네, 하잖아요. 부산은, 네. 해운대 해수욕장은 올해 뭐 열어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가 올여름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멀리서 구경만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8월 셋째 주, 넷째 주에는 네. 초중고등 개학이 예정돼 있는데 이게 개학이 가능하면 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건지 뭐 온 가족들이 좀 걱정해요. 어떻습니까? 오늘 정부 발표가 있었어요. 네. 우선 2학기 때는 학생들이 매일 등교하는 걸 목표로 계속 움직여 왔어요. 교육부에서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지금 4단계면 등교 수업을 당장 중단하고 모든 아이들이 집에 이제 머물게 돼서 원격 수업을 전환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원격 수업을. 사실 초등학생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 10분 있는 것 자체가 거의 기적에 그렇죠. 가까운 일인데 그렇죠. 네.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30분, 40분 그것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요.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는 할 수 없을지라도 우선 3단계까지는 다 갑니다. 3단계까지는 다 가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날짜 수를 좀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선 유치원생. 여기는 그렇죠. 엄마 아빠들이 봐줄 상황이 못 돼요. 대부분은. 네. 그다음에 초등학교 1, 2학년은 아예 학교 수업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 아이들을 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한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생들은 아시다시피 입시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매일 4단계까지도 거리두기 4단계까지도 매일 등교를 합니다. 네. 유치원, 그런데 초등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네. 근데 나머지 학년, 초등학교 이제 3학년에서 6학년의 경우인데요. 3단계 경우에는 4분의 3이 등교를 하고요. 네. 중학교는 3분의 2가 등교를 합니다. 4단계가 되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절반. 2분의 1, 그다음에 중학생은 3분의 2가 등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엄마들이 나는 안 보내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가정학습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일수가 지금까지 40일이었는데 그걸 이제 57일 안팎으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네. 지금 지난번에 방학을 할 때도 학교별로 갑자기 방학을 했거든요. 네네. 코로나 확진 단계가 너무 높아져서 학교별로 빨리 결정해서 방학을 했는데요. 그래서 네. 개학 일시가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아마 엄마들하고 상의를 학교마다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교를 보내도 될지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 안 보낼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일부 등교한다고 하지만 특정 학년은 또
전원 등교. 불안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습니다. 엄마들은 맞죠. 지금 그 아기 안고 솔로몬 앞에 간 엄마들 심정인 거예요. 네 아들인지 내 아들인지 갈려달라고 하는. 왜냐하면 네. 안 보내고 집에 있으면 계속 가정학습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엄마가 삼시세끼를 다 먹여가면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보내자니 걱정이 되니까 우선 정부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학교 밖보다는 학교 안이 더 안전하다. 네. 왜냐하면 이 올해 1학기에 10만 명당 확진자 숫자가 보통의 경우는 26.5명에서 81명까지 발생을 했는데 네. 학교 안에는 17.9명부터 61.5명까지.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발생한 확진자 숫자가 훨씬 더 적었고 네네. 또 하나는 학생들의 감염 경로를 보니까 주로 가정 49%, 지역사회 23%에서 10명 중에서 7명은 밖에서 감염이 되는 네. 거예요. 학교 안이 아니라. 예, 그리고 그렇죠. 학교 안에 감염이 된 경우가 16%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이고요. 또 하나는 그 학교에서 5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집단 감염이 전국의 2만여 개 학교 중에서 0.44%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네네. 엄마들의 불안은 뭐냐면 네. 그럼 한 명의 확진자가 있으면 학교를 가게 되면 다 번지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인데요. 사실은 이제 원격 수업이 길어지면서 학습 결손도 있지만 아이들의 우울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죠. 있어요. 아이들은 이제 친구 만나서 그 시간 동안 이제 사회가 이루어지는 건데. 네, 아이들이 네. 근데 마스크 쓰면서 생각보다 공포를 많이 느껴요. 어른들은 독감처럼 지나갈 수도 있어 이런 마음도 한켠에는 있잖아요. 네네. 아주 중증도의 환자가 아니면. 근데 아이들은 실제로 물어보면 무서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 것 자체. 네,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걸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의 공포가 큰 상태에서 계속 이런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의 정서적, 심리적 결손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고립감이 엄청 네. 커지죠, 사실은. 네. 그리고 어쨌든 이 상황에서 백신이 빨리빨리 많이 도입되면 좋겠는데 또 국내 백신 도입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네, 어떻습니까? 모더나사가 이달에 이제 850만 회를 보내주기로 했었는데 그 절반밖에 못 보내준다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모더나 측이 직접 확인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도 4천만 회번 받기로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1,370만 회밖에 못 받았다고 합니다. 6월까지. 네.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1230만 회분을 받기로 했던 캐나다의 경우도 5월 말까지 370만 회분밖에 못 받은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올해까지 사실 4천만 회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참 네. 걱정이네요. 예. 그러면 정부가 이제 8월, 9월 접종 시행 계획이 있었잖아요. 나름 네. 타임라인이 있었는데 이거 좀 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변경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네. 50대 접종은 아마 그 지금 있는 대로 지행이 될 것 같고요. 이달 중순 이후에 2차 접종 메신저 리보핵산 네네. 백신 모더나나 파이자 같은 경우는 백신 간격을 좀 조정할 것 같아요. 지금 4주인데 아마 6주 간격으로 연장해서 물량 부족 네네. 사태를 좀 막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접종들까지는 아마 한시적으로 백신 접종의 상황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주수에 따라서 또 효과가 달라질 텐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6주 간격으로 하면. 네, 그러니까 12주까지는 괜찮다고는 그 하는데요. 안에서는? 예, 근데 이제 맞으시는 분은 뭐 처음에 3주라고 했다가 또 화이자랑 모더나 4주를 4주 맞췄는데 했다가 또 6주 6주로 늘린다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네, 있는데요. 헷갈리죠. 현재까지는 이제 효과가 떨어지진 않는다고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었죠. 네. 3살 딸 아이를 집에 두고 3일 동안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 30대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달 7일 3시 40분쯤 우리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요. 그러면서 네. 119에 어떤 여성이 신고를 한 거예요. 빌라에 네. 살고 있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외출을 했다가 들어오니까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네. 지난달 말 그다음에 이달 초 사이에 외박을 했다가 와보니까 딸이 숨져 있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3일 동안 집을 비웠군요.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이틀 정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었는데 네. 가보니까 이제 숨진 딸이 발견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딸아이를 어떻게 해야 조치를 되는데 취해야죠. 그냥 시신을 네. 방치하고 남자친구 집에 며칠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딸이 사망했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경찰한테는 딸이 사망해서 무서웠다.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을 이불을 덮어두고 나왔다. 무서워서 집을 나오긴 했는데 신고해야겠다 해서 다시 신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방당국이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딸 시신이 부패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나갔다 왔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네요. 이 아이 엄마가 경찰 조사에서도 계속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말을 바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에 아마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1차 부검을 보면 아이가 한 하루 정도를 굶은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는데 계속 네. 진술을 바꾸고 있고 협조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남자친구도 범행에 가담했나를 확인해봤는데 혐의점을 찾지를 못했고요. 네. 그 남자친구나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평소에도 아이를 두고 종종 외출을 했었는데 연속으로 며칠을 비우진 않았다. 중간에 네. 들어와서 아이 상태를 챙기고 나갔다라고 했는데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인데요. 외상으로 사망한 상황에 대해서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아마 조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 지금 당장 사망 원인도 중요하지만 2년 동안 어린이집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보통 이제 이런 거 좀 체크를 하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코로나와 물려서 사실 좀 코로나 깜깜이가 때문에 또.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선 이 가정이 이제 딸아이랑 엄마가 살고 있는 공공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2019년 4월부터 관리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인데다 한부모 가족이기 때문에 매달 2번 이상 방문해 상담을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의심 신고가 접수가 돼서 지난해 3월부터 매달 한 번씩 유선 상담을 관리를 했었는데 뭐냐면 어린이집을 보내자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네. 아이를 2년 넘게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속보가 네. 나왔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직접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 13일 가석방된다고 합니다. 재수감 207일 만인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네. 듯 합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또 다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우, 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네.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경기 의정부에서 30대 남성이 고등학생 일행에게 폭행을 당한 뒤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남성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벤치에 쉬고 있었는데 고등학생들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먹 다짐이 오가는 상황에서 행인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출동을 했고 보니까 심폐소생술을 현장에서 하고 있었다고 해요. 경찰이 왔을 때. 경찰이. 네. 구급대에 연락을 해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찰의 조치가 적절했냐? 그럼 누가 먼저 문제를 일으켰냐 하는 문제의 네네. 원인을 제공했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양쪽의 주장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한쪽으로 단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선은 CCTV를 분석해 보니까 고등학생 현장에 6명이 있었는데 3명이 폭행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었는데요. 심지어 이 이 고등학생 중에 한 명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입원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나와가지고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아, 정말입니까? 네. 어쨌든 지금 CCTV 분석을 했고 현장에 있었던 6명 가운데 3명이 폭행에 직접 가담했다. 네. 폭행 치사 혐의로 입건. 그런데 이제 피해자의 동네 이제 선배라고 밝히신 분이 국민청원을 올렸잖아요. 네. 이분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경찰이 가해자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귀가 조치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 파출소에 계시는 경찰분들은 일부 사실과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의 경우에는 112 신고가 오후 10시 45분에 들어왔고 오후 10시 50분에 순찰차가 도착을 해서 소방대까지 공동 대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폭행에 가담한 2명은 현장 체포를 해서 지구대에 인치를 했고 그중에 한 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 중인 상황이어서 병원장의 요청으로 지구대에 일단 병원으로 인계를 했고 나머지 한 명은 경찰 형사과에 한 명은 조사한 다음에 신원보증하고 일단 인계를 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추가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이 동네 선배가 주장하신 내용을 보면 가장을 죽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그렇게 방치할 수 있냐. 그러니까요.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었는데요. 경찰에서는 사실과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말하자면 30대 가장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지금 이런 내용들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설사 시비를 걸었다고 해도 이건 사망 사건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 이해가 그렇습니다. 안 가는데 예. 지금 뭐 피해자들의 친구라고 주장한 인물이 SNS상에서 고인 먼저 시비를 걸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CCTV만으로 또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진술을 그렇죠. 좀 맞춰줘야 되는 건데. 네, 이건 이제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 친구들이 몰려 있었는데 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로
친구들의 오토바이를 멋있다고 해서 대답을 했는데 욕을 먼저 했고 친구를 폭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화가 나서 폭행을 했고 심지어는 이 숨진 남성에게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은 다 말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양쪽의 내용이 엇갈리기 때문에 한쪽의 편을 들 수는 없습니다만 네, 네. 어쨌든 그 아들과 딸이 있는 가정이 사망해서 한 가정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네. 어쨌든 수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뉴스 원정대 2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광복절 가석방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습니다. 13일 오전 10시에 시행된다고 하고요. 복역 207일 만입니다. 네, 명랑시사 1,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7시에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이승원의 명랑시사 3부 시작했습니다. 범죄 사건을 전문가의 눈으로 새롭게 분석하는 시간이죠. 사건의 재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국무조정실 아동정책조정위원 맡고 계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성폭행 사건 네. 관련해서 말씀을 좀 주실 텐데 네. 오늘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성폭행 무혐의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자세한 사건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면요. 사실 지금 검찰에서 이게 원래 경찰에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 저 피해자 그 가해자에게 피해자들에게 알리면 이게 사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이 다시 한번 90일 이내에 들여다봐야 되고 네. 그 90일 이내에 수사가 필요하면 이제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기관이니까 재수사 요청을 하는데 일단 재수사 요청이 들어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민들을 보셨을 때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왜 이렇게 결론이 났는 거야? 아직 검찰의 재수사 요청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네. 말씀 먼저 드리고 이게 어떤 사건인가 하면 피해자 아버지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는 부분인데 지난해 4월 중학교 1학년이래요. 이제 초등학교 갓 졸업했죠. 1학년 딸이 동네 고등학생 3명에게 잇따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3명한테요? 예, 3명한테 성폭행을 당했으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좀 경찰에서 들여다보니까 네. 가해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관계는 맺었지만 피해자와 동의한 것이다 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을 때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네. 과연 초등학교 갓 졸업했는 중학교 1학년 네. 여자 만으로 12살. 예, 만 12살 그리고 약간 지적장애 이건 아직 병원에서의 명확한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알 거잖아요. 네네네. 의사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물의 판단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일반인과 동일하지 않는 딸인데 과연 이러한 어떤 경찰의 판단이 맞냐라는 네. 이야기를 했고 이게 이제 한 그 언론에 나오면서 오늘 모든 국민들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 거죠. 아니 가해자들은 성관계 사실도 인정을 했고 다만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3명이 나왔는데 이걸 동의했다고 그걸 그냥 믿습니까? 이게 첫 저는 번째 제가 이 상식적으로는 사건을 봤을 때 이건 뭐 경찰의 입장을 제가 오늘 지금 경기 북부거든요. 제가 이제 주위 아는 분들한테 다 전화를 걸어서 좀 해명을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네. 분명히 피해자 측에서는 만 12세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는 딸의 나이를 모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2세면 네. 대한민국에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진짜 사랑해서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하더라도 그 반대편 당사자가 13세 미만이면 즉 13세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12개월 11개월이 됐다 할지라도 네. 이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그 피해자가 저 오빠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이야기해도 이건 강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폭행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해가 안 가네요. 예, 그래서 네. 사실 이 가해 남자 아이들이 네. 이 피해 여성의 나이를 착각할 수는 있어요. 얘가 13세 이상이 되었다라고 착각할 수는 있어도 중학생이니까. 예,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이 이게
A라는 고등학생이 이제 뭐 자기들의 주장으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네. 하고 다시 B가 들어가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다시 C가 들어가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한 일주일 상간에 일어났다고 보면 며칠 사이로 이 세 명이. 제가 봤을 때는 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은 분명히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거를 왜 경찰 쪽에서 무혐의를 했는지는 최소한의 상식도 지금 없는 상황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건 저는 당연히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수 있죠. 이 정도면. 만 12세니까요. 예, 12세에 약간의 지적 장애가 있다면. 네. 그런데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피해 아동이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다.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주장을 했는데 반면에 경찰은 아직 공식적으로 지적 장애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그거는 경찰이 직접 판단해야죠. 아니 이게 피해자 측에서 우리 아이가 조금 의사결정력과 그다음에 사물의 변별력이 좀 부족해요. 네. 이 부분 좀 고려해 주세요. 네네. 라고 하면 그 부분을 경찰이 마음으로 담고 그거를 고려해서 수사를 해야지 이게 뭐 상해 진단서 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그 진단서가 없다는 것 때문에 네네. 이거를 못 받아들였다는 것도 1억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면 12세면 천지가 개벽해도 합의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오빠밖에 내가 삶에 유일한 사람이 저 오빠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강간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사건을 접근했다는 게 원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물론 그 안에 제가 수사 기록을 다 못 봐서 네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검찰도 그런 부분에 천착해서 재수사 요청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장애냐 나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그 하루 차이든 뭐든 간에 이제 딱 떨어지는 게 있는데 장애와 비장애 경계가 조금 모호한 경우 이게 참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법률적 기준. 그래서 이게 사실 장애와 비장애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성폭력 특별법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있을 때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물의 판단 능력이 약간 부족해서 그 사람의 꾀임에 빠져서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야지 그냥 장애인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합의에 의한 강간으로 쉽게 치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의원님 그 장애 여부는 의료기관에서 판단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경찰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피해자는 나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성폭행이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그 경찰이 정권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어서 이 전술의 일관성이 조금 부족하면 우리가 진술 보조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경찰이 봤을 때 이게 자꾸 진술이 뭐 약간씩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진술 보조인 을 불러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키는 거예요. 오늘 뭐 약간 사건은 전혀 다르지만 전두환 씨가 이제 광주에 갔을 때 이준사 씨가 옆에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듯이 그렇게 동석해서 만약 그 아이가 그 말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면 과학기술을 통해서 어떤 작은 굉장히 이렇게 말하기 편한 장소에 가서 굉장히 심리치료하듯이 그 진술 보조인이 그렇게 말을 이끌어내면 되는 거지. 이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왜 피해자 측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는 저는 그렇게 별것이 많은 그 성폭력 사건 판결문을 봐도 이 사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과는 또 반대로 피해 여성의 진술이 계속 번복됐는데 오락가락했는데요. 이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이 있었죠. 이건 또 정반대되는 사건인데 이건 또 어떤가 하면 지적장애인이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자기를 성폭행했다라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몇 년 전 사건이죠? 2017년 3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래서 그 지적장애인의 진술을 듣고 그 진술에 의해서 이 옆집 아저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습니다. 6년.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앞하고 뒤의 사건이 다른 게 앞에는 내가 성행위는 했는데 그에 대한 폭행 협박이 없었다라는 거고 이 뒤에 있는 사건, 이 사건은 아예 일면식이 없다는 거예요. 일면식이 없었다고. 저에게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폭행이 부존재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할 때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런 어떤 무인 모텔에 가지도 않았다. 내가 하이패스를 통과한 것도 없다.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부존재에 대한 알리바이가 분명히 주장을 했는데 네. 당의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검토하지 않고 그냥 그런 부분을 무시한 채 피해자의 진술을 가지고 이제 1심 판결로 가게 됐고 이게 더 여성의 진술을 그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진짜로 성폭행했는 사람이 2심에서 밝혀지는데 네. 그 신뢰 관계자가 옆에 동석하는데 고모가 동석을 해요. 네네. 그런데 고모부가 이 지적 장애인을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고모부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몇 년 만에 그럼 밝힌 거예요? 그 1심 마치고 난 다음에 2심에 갔을 때 그 네. 딸이 그러니까 가해자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의 딸이 우리 아빠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딸이 하나 그 당시에 우리 아빠가 그 지적 장애인하고 같이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밝히는 거예요. 아, 시간 장소를 다 추적을 예, 해놨군요. 다 추적해서 우리 아빠는 그 당시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거라서. 그러니까 경찰 검찰이 아니라 그 딸이 우리 아빠가 그러니까 스스로 수사관이 됐고 그렇죠. 상황이군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제일 불편했던 거는 네. 이게 진술에 성행위는 했는데 진술이 다르다는 것과 부존재의 입장은 이건 수사를 좀 달리 해야 되는 다른 부분이 거죠. 있거든요. 아예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그 부존재의 입장을 분명히 그 가해자 측에서 자기의 알리바이를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을 조금 깊이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우리 국가 배상 청구까지 받거든요. 나중에 이게 무죄 판결 받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관계인들은 무고죄로 처벌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법원에서 분명히 그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 배상 청구는 안 되는 사건인데 지금 이 사건이 이게 왜냐하면 국가 배상 청구를 받으려면 그 수사관의 수사가 신의책이나 인간의 존엄에 명백히 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 배상 청구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수사가 미흡했다라는 이야기는 해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부존재의 입장을 분명히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 부분을 좀 살피지 못했다. 그래서 성폭력 사건의 수사가 어렵다는 게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관련해서 저희 게시판에도 그렇고 가석방과 사면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조금 헷갈리신 분이 있는데 위원님 가석방과 사면의 차이를 좀 간단하게 가석방은 지금 뒤에 남아있는 그 시기까지 뭐 보호관찰에 이렇게 다등등 여러 가지를 받아야 되고 그 사이에 범죄 빵 저지르면 그 가석방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 형기를 살아야 되는 거고 사면 중에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그냥 이재용 씨가 했던 부회장이 했던 모든 그 범죄 사실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없애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석방이 됐을 때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삼성에 들어가서 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제약 요건이 만들어지지만 특별사면을 했을 때는 그냥 제약 조건 없이 기본적으로 그 삼성 경영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주체도 다르죠. 대통령이 하는 것과. 그렇죠. 대통령이 사면을 하는 거고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고. 네,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인 거죠. 기술적으로. 예. 법무부 소관이고 특별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 대통령 권한인데 이제 특별 사면도 뭐 국무회의나 그다음에 사면 심사위원회는 거쳐야 한다. 법무부 소관이라고 해도 청와대가 완전히 정말 선을 완벽하게 그을 수 저는 그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 법무부 장관께서 직접 법무부 장관도 사실 직접 개입할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있는 위원들이 위원회가 있으니까. 적법하고 의법하게 아마 처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혐의 관련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열렸는데요. 법정에서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주요 쟁점 무엇인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이자 고소인인 조영대 프란치스코 신부와 전화 연결해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법정에 다녀오셨죠? 네. 일단 TV로 보기에는 영상으로 보기에는 이 전두환 씨의 모습이 9개월 전과 확연히 조금 달라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놀랐을 것 같은데 실제 전 씨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네, 저도 좀 걱정스러움이 있었어요. 네네. 첫째는 한 10여일
전인가요? 한 2주 전인가요? 그 뒷뜰에서 산책하던 그런 건강한 모습에 비하면 네네. 굉장히 그 노쇠한 그 힘없는 모습에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달라졌나 생각해서 뭐 또 인간적으로 나이도 있고 긴 여행도 했기 때문에 네. 또 아무래도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니까 그걸 믿는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좀 그 초췌한 모습이 많이 드러나고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일단은 인간적으로 걱정을 했단다면 다른 뜻보다도 건강한 모습으로 끝까지 이 재판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여러 가지 착착한 여러 생각이 좀 복잡하게 그러셨을 것 같아요. 들더라고요. 예. 네. 전두환 씨는 그동안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라고 주장을 해왔고 오늘 실제 굉장히 좀 수척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일단 오늘 항소심이 왜 열리게 됐는지 다시 한번 그 이유, 쟁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참 긴 시간 동안 1심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유죄로 판결이 났고 또 양형도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기대에 맞지 않지만 어쨌든 8개월의 집행유예로 이제 양형이 나왔는데 네네. 본인들은 여전히 그 유죄를 인정할 수가 없다. 네. 그것을 끝까지 그렇게 고집하면서 항소를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도 그만한 그 죄의 그런 그 죄질로 놓고 본다면 그 양형이 너무 적다. 네. 상징적으로라도 다만 그 며칠이라도 법정 구속이 되고 그래야지 이렇게 집행유예로 하면서 또 이렇게 그 넘어가는 모습을 놓고 본다면 이건 양형이 너무나 적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들도 항소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항소심이 이루어져서 오늘 이제 4차가 됐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재판의 내용으로 놓고 보면 항소심이라고 하는 것은 1심 재판에서 대부분이 다뤄졌으니까 그 중에서 미진한 부분 몇 분 것을 더 이렇게 조금 더 다루자 하는 이런 차원이어야 되는데 그 해석에서 지난번에 전두환 씨가 오기 전에 3차에 걸쳐서는 계속 필리버스터처럼 1심 때 하던 그런 재판의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보다도 훨씬 넘어서 때로는 1시간 45분까지 그렇게 계속 1심 때의 내용을 반복하는 그런 그 전두환 측의 변호인의 그 궤변을 들으면서 지난 3차를 저희들이 이렇게 해왔는데 어쨌든 이제 법정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은 그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 보호받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재판부에 경고가 있은 다음에 그런 자기들의 불리함을 생각을 해서 버티다 이번에는 이제 재판에 출석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오늘 재판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제 이 헬기 기총 소사, 그러니까 이제 기총 소사라는 거는 근접이나 저공 비행을 하면서 난사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이 되고 인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1심 재판에서 40건에 달한 이제 원고 이 검찰 측에서 제시한 그 증거와 또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이 저쪽 전두환 변호인 측에서는 모든 그런 증거 자료들이나 증언들이 다 신빙성 없는 것이다 라고 다들 부정하면서 이 지금 계속해서 그런 논리로 여기까지 오고 있죠. 그러나 자기들의 그런 궤변인 것이지 너무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자료들에 의해서 정말로 그 부정할 수 없는 헬기 기총 수사에 대한 증거들이 확연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 그러면서 오로지 현장에서 헬기를 몰고 왔던 그 헬기
기총수사의 조종사들의 증언만이 신빙성이 있다는 쪽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고집을 지금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언 합해서 40건의 어떤 그 증거를 들이밀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인정을 안 하는 상황이군요. 지금까지도. 네네. 왜냐하면 하나라도 인정을 하게 되면은 기총수사를 인정하는 그런 논리로 그렇죠. 가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네네. 조금 전에 이 조종사의 발언에만 지금 전두환 씨 측에서 조종사 발언만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 조종사들은 제대로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당시에 어떤 일들이 그렇죠. 발생했는지? 네. 그래서 조종사들이 모두가 다 여기 헬기를 몰고 왔었던 조종사들이 모두가 다 헬기 사격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저희들이 지금 5월 21일에는 보안사 1일 그 속기에 의하면 네. 그동안 자기들은 다른 여러 가지 기록들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그 기록이 최근에 발견이 됐는데 그건 보안사 기록에 의하면은 506 대구에 있는 그 506 항공대 네. 거기에서 비 노선으로 그러니까 정규 노선이 아닌 비 노선으로 그쪽에서 파견되어 온 그 헬기가 있었고 네. 그들에 의해서 사격이 이루어졌을 걸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 사격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민간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사격을 했다고 하게 되면 자위권 발동도 자기들이 주장했던 자위권 발동서를 인정이 안 되는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결국 적군에게만 사용되어져야 될 이 헬기 기총소사가 민간인에게 그렇게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게 되면은 그동안 전두환 측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자위권 발동은 이제 더 이상 명분을 잃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지 자기들은 이 헬기 기총소사가 없었었다 하는 쪽으로 끝까지 일관되어 되게 지금 주장해 오고 있는 것이죠. 네. 관련해서요. 송진원 전 육군 1항공 여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셨어요. 네네. 네, 지금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항공대를 그런 데서 항공대를 창단을 했던 사람이 송진원 씨입니다. 네. 그런 사람으로서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의 그런 명령과 혹은 그 사람이 중간책으로라도 그런 어떤 책임을 가지고서 지위가 없었다라면 이쪽에서 사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 사람이 광주에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왔다 간 기록이 다 남아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자기들은 감추려고 했지만 결국 들통이 났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중한 것에 대해서 고소를 했는데 오늘 8월 6일자로 그 기소가 되었던 것이 오늘 이제 신문 보도로 알려지게 됐을 것입니다. 8월 6일에 기소가 됐군요. 네네. 네, 최근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소가 됐고 이 송진원 전 여단장이 위증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한마디로 광주에 간 것으로 재판부에서 이제 판단을 받으면 이 전두환 씨 재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헬기에 기총소사한 사람들은 그동안 본인들이 지난 40여 년 동안 민간인에게 그런 살상 헬기 기총소사를 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 있게 양심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네네. 그리고 또 40년 동안 그렇게 양심 고백을 하지 않고 그걸 비밀로 지켜온 것에 대한 아마도 다양한 차원에서의 이권을 누렸을 것입니다. 자기 가족들까지.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총소사 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어찌 학습 훈련을 받은 것처럼 네. 어쩌면 그렇게도 입을 잘 맞춰서 그렇게 훈련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예전에 했었을 때에도 너무나 같은 내용으로 같은 용어들을 써가면서 그렇게 그 위증을 했었던 것이 분석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그런 전두환과 함께 그런 기총소사를 했었던 것에 대해서 지난 40년 동안 비밀을 하고 감추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했다고 그렇게 양심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면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거짓 증언 기총소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하는 그런 거짓 증언을 뒷받침해주는 그들의 의견이 거짓 증언이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송진원 항공단장의 위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시 그 가담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 사람들의 증언들이 또 지나치게 일관되고 지나치게 유사해서 오히려 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상황이 됐고 실제 최근에 증거가 나왔고 이런 상황이 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헬기 사격 그 자체 뭐 기총소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굉장히 쟁점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종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가 이게 또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그 차고 넘치는 여러 증언에 의해서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그 당시 군 지휘 계통으로도 그렇고 또 볼 때 전두환 씨가 이 모든 만행의 가장 최고 사령탑이었고 그의 부당한 권력을 쟁취하고자 했던 그런 그 쿠데타의 최종 책임자이고 원흉이었음을 우리는 결코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 지금까지는 본인은 여러 가지 자기의 수구 기득권 카르텔을 가지고서 지금까지는 보호하고 감추고 조작하고 해왔지만 이제는 그 끝이 왔다고 봅니다. 이제 그가 틀림없이 그 원흉이고 만행의 최종 책임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헬기 기총소사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물론 가장 중요한 단초이지만 광주에게 저질렀던 그 수많은 만행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만행들이 다 밝혀지게 될 것이고 본인은 이 점과 관련하여서 제발 좀 더 이상 이제 죽음이 멀지 않은 그런 나이에 정말로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내가 한 생을 살면서 광주에게 엄청난 그런 만행을 저질렀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빈다고 이렇게 사죄해오기를 정말 바라면서 아직까지도 그런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는 법정 다툼과 관련하여서 끝까지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 조비오 신부 조카이신 조영대 신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여의도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오늘 가장 핫했던 이슈를 살펴보죠. 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이 됐습니다. 13일에 이제 가석방이 되는 건데 박범계 장관이 코로나 장기화 그리고 경제 상황 등등을 고려했다 이런 이유였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그나마도 우리 경제를 최소한으로라도 끌고 가고 있는 그 가장 큰 비중이 삼성전자, 반도체 이런 쪽인데 그 경영이 제대로 지금 그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배려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예뻐서가 아니고 국익 차원에서 볼 때 국가 경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게 유익하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근데 사면을 했으면은 좀 더 자유롭게 경영을 할 수 있는데 가석방은
이게 취업 제한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그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고 또 외국 출장을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출입국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조금 뭐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뭐 그렇게 하면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네요. 그러니까 의원님은 기본적으로 이 사면이 아니라 예. 가석방 된 게 조금 아쉬운 입장. 예, 기왕 뭐 다른 이유가 없이 그냥 국가 경제 때문에 그렇게 가석방 한다는 것 같으면은 네. 사면을 해주는 게 그 효과는 제일 크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난 수십 년간 예. 이건희 전 이제 회장 포함해서 예. 모든 재벌들은 예. 형량 자체도 굉장히 특해. 남들 5년 받을 거 한 3년 받고 집행유예 풀려나고 풀려나면서도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도 많았죠. 예. 항상 경제가 어려워서 이분들은 항상 풀어줘야 돼. 이런 여론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뭐가 다릅니까? 지금과? 그러니까 그분들 주장, 경제가 나아졌나요? 그분들 주장이고, 네. 그러니까 그 대기업 총수들의 주장 그 기업의 논리는 그 분들의 주장과 논리고, 네. 그걸 100% 따를 필요는 없죠. 판단은 국민이 하고 정부가 하고 법무부가 하는 거니까. 사면 때는 대통령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과거에. 예, 사면하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판단하고 정부가 판단하고 법무부가 판단해서 그게 국민 통합을 위해서 도움 된다라든가 국민 경제를 위해서 도움 된다고 하면 해주는 거고 아니면 못 해주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의원님 어쨌든 이제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쭉 봐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 그 재벌들 뭐 가석방 해주고 예. 특별 사면 해주고 다 예. 풀어줘서 예. 경제가 정말 나아졌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됐다고 보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런데 그에 대한 걸맞는 책임을 다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도 좀 반성할 부분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또 이슈입니다. 한미 연합훈련 이제 사전 연습, 본 연습 말고 사전 연습이 사실상 시작이 됐어요. 예. 내일부터 이제 실시가 되는데 예. 규모가 좀 축소될 전망 예. 있죠. 네, 뭐 코로나도 있고 등등해서 이제 축소 전망은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좀 한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특히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나서 한미 연합 훈련의 야외 실기동 훈련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네. 아니 전쟁이 컴퓨터 게임이 아니잖아요. 북한이 6.25 남침한 게 그게 컴퓨터 게임이었습니까? 또 서해 교전하고 또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도 포격한 게 그게 컴퓨터 게임으로 했습니까? 실전이잖아요. 그거는 그걸 대응하려면 실전으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대응이 되는 거지. 그 컴퓨터 자판기 두드리고 앉아 있어가지고 무슨 물론 이제 컴퓨터 게임하고 좀 틀리지만 어쨌든 네네. 시뮬레이션으로 하고 있어가지고는 실전이 네네. 아니니까 네네. 저건 실전으로 공격하는데 이쪽은 시뮬레이션으로 방어를 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미국 동맹의 한 부분 그 당사자인 미국은 그 야외 실기동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도 네네. 정부는 북한 눈치 보고 어떤 때는 북한 비위 맞춰주느라고 국민의 안위가 달린 이런 문제를 갖다가 동맹의 뜻은 거스르고 거부하고 우리 군사적인 적인 이 북한에 비위 맞추고 아부하고 하느라고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이거는 정말 이게 우리 정부가 국민의 안위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인지 북한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존재한 정부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실전과 버금가는 기동훈련을 주로 이제 3, 4월에 했던 기동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축소되고 연기된 그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의원님, 지금 한미 간에 어쨌든 긴밀한 신중한 협의 속에서 항상 모든 게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2018년 당시에 싱가포르에서 만났고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워게임 돈 많이 들어 뭐 이러면서 훈련 당시에는 미국이 반대했잖아요.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를 한 거죠. 미국 국방부라든가 우리 또 야전지휘관 또 주한미군 또 미국 합참 이런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 뜻을 뭐 어떤 국방장관은 아예 그냥 충돌해가지고 그만둔 분도 있고 또 따라가지만은 마지못해서 따라갔고 그래서 초기에는 말을 못했지만 이제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연합 동맹 무너진다고. 네. 그런데 아주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김여정 뭐 부부장의 담화 일단 차치하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핑계다. 그거는 정말
실기동 훈련을 그 미국이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서로 협의해가지고 하는 거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네. 당사자인 미국이 하자고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네. 가능하지 않은 걸 갖다가 미국이 어떻게 하자고 우리한테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훈련은 예정대로 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이시군요. 그래야 알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죠. 네. 국민의힘 얘기로 가볼게요. 네. 네. 요즘 바쁘시죠? 네. 네. 참고로, 네. 우리 그 조혜진 의원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에 계시고 지금 의원들 줄 세우기다 뭐 이렇게 네. 주장하니까 의원들이 줄 서라고 서는 사람들이냐 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 줄 세우기다라는 발언 지적 당내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다른 캠프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적어도 최재형 원장을 돕는 분들은 최 원장님이 최재형 후보님이 우리 의원들을 줄 세운 적도 없고 네. 또 그럴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네. 우리 의원들이 최 후보님한테 줄 선 일도 없습니다. 네네. 모두가 이분의 인품과 능력에 매료돼 가지고 네네. 이런 분이 대통령 되면 정말 멋진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 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겠다. 꼭 이런 분을 대통령 만들고 싶다. 그 생각 때문에 다 노력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자원봉사하고 말하자면 의용군의 셈이죠. 네. 징용군이 아닙니다. 의용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서로 빚진 것도 없고 정치적으로 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자발적이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아무 인연이 없었어요. 사전에 인사도 한번 나눈 적 없었어요. 네네. 딱 보고 이분이 우리 후보가 되면은 우리 당 후보가 되면 정권 교체 확실히 되겠다. 네. 그 대통령이 되면은 멋진 대통령이 되겠다. 네. 훌륭한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되겠다. 그 생각 들어서 제가 자원해서 네. 도와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격리 기간에 이제 전화도 받으시고. 예. 네. 의원님 격리 기간에. 예. 그 오늘 최재형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가 오늘 처음 열렸습니까? 예, 처음입니다. 오늘 현역 의원들이 지금 뭐 보도마다 좀 다르긴 한데 현역 의원들은 몇 분 정도 일부 보도는 9명이 참여하고 있다. 윤석열 캠프도 그렇고 최재형 캠프도 그렇고 물론 전제까지 따지면 엄청나게 많지만 지금 최재형 캠프는 현직 의원들이 몇 분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10분입니다. 10분. 그런데 한 분은 오늘 선대위 회의에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네네. 그 선대위 타이틀 직책은 안 맡고 도와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9명으로 됐는데 9명은 공식 이 선대위 직책을 맡은 분이 9분이고 네. 공개적으로 도와주고 계신 분까지 하면은 10분이죠. 10분. 네. 그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신 겁니까? 후보의 강력한 의지, 정권 교체 의지. 네. 그걸 위해 자기가 몸을 던지겠다. 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 비전과 포부 이야기하시고 이게 석 달도 안 걸리거든요. 지금 네, 11월 9일 날 후보 선출한다고 하면은 지금 뭐 거의 이제 딱 정확하게 석 달인 셈인데 네. 정말 초단기 승부거든요. 그래서 몽골 기병처럼 기민하게 움직여야 된다. 빨리 의사결정하고 빨리 계획 세우고 빨리 행동을 옮기고 네. 그리고 사소한 거 가지고 서로 시간 보내면 안 된다. 후보님도 네네. 그런 점을 명심해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셔야 된다. 우리 캠프 다른 종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야기 포함해서 캠프의 운영 방침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네. 또 각자가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을 한 1시간 반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네. 근데 예전에도 이제 보면은 저도 예전에 이제 선거 때 예. 각 캠프 좀 돌아다니기도 했었었는데 예. 이게 같은 캠프 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때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 심지어 아침에 어디 장소 가는 것까지 이제 예. 싸울 때가 많았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면 예. 뭐 다수결로 결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수결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후보가 최종 결정은 후보가 결정하시고 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 최재형 후보 캠프에는 네. 정말 최 후보님하고 이게 코드가 맞는 분, 그러니까 성품이 비슷한 분들이 네. 모여 있어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충돌할 일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리고 오늘 인품을 굉장히 강조하시네요. 예. 그리고 네. 저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네. 토론을 통해서 빨리 정리하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뭐 길게 토론할 시간이 없습니다. 석 달 안에 결정되고 특히 첫 달 8월 중에 1차 승부 건다 네. 하고 우리 캠프가 내부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네. 그러려면은 이 8월이라고 해봐야 이제 한 20일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러니까 일일 전투죠. 매일매일이 전투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감론을박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 탁상 공론하고 이럴 시간이 없죠.
다 그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쁜데 예. 예비 후보님께서 예. 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어요. 예. 대구 가셨을 때 예. 마이크를 잡으셔서 예.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그러셨을까요? 법이라고 해서 모두 대한민국의 법이 뭐 수만 개가 있을 텐데 네네. 그걸 다 숙지하고 있는 건 아니죠. 주변 분들이 좀 얘기를 선거에 이미 예. 훈련 받으신 분들이 주변에 계셨을 텐데 안 어떻게 계셨던 것 같아요. 너무나 계셨으면은- 사소한 네. 예,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계셨으면은 뭐 그런 해프닝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그 현장 저- 상황이 좀 어수선한 상황에서 네.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닌가 싶은데 이건 좀 그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좀 유의해야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선관위에서 문제 네. 삼고 네. 그러니까 실제 뭐 그 어긴 건 사실이니까 마이크를 들면 안 되는데 드셨으니까 네. 이런 경우 어떤 뭔가 제재가 있습니까? 처벌 그럼 이제 제재 뭐. 선관위에서 검토를 하고 네.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최종 뭐 검토하고 그 평가가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지도부 팔색 논란입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 측과 예비후보 측과 이준석 당대표가 굉장히 좀 신경전을 거듭하는 그런 양상이에요. 뭐 당 주최 행사에 2차례나 연거푸 빠졌고 그리고 뭐 심지어 보이콧을 같이 하자 원희룡 후보 측에 전화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셨어요? 이 지도부 패싱 논란? 뭐 일부러 그랬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의 도움이 필요해서 전격 입당을 하셨고 네. 당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당대표인데 그걸 패싱한다는 건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 측이 계속 안 나가고 있으니까. 네. 예, 그건 뭐 알고 보면 또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는 불필요한 오해 또 갈등 이런 걸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부터는 안 할 그런 걸 좀 유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날은 이제 입당도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없을 때 입당을 했고 봉사활동 안 나오셨고 그 다음에 예비 후보들 만나는 회의도 참석을 안 한 상황. 예. 그리고 막 돌고래 얘기 나오고 멸치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이게 좀 쌓이네 벌써부터 누적되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당 대표와 윤석열 캠프 간에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당 밖에 계실 때도 네. 우리 당 대표하고 사이에 이렇게 좀 찌그러거리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뭐 입당을 너무 압박한다는 그래서 이제 맥주 타임 하면서 저는 다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들어와서 이제 윤석열 후보 본인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주변에서 또 나오는 이야기 또 네. 그에 대한 당 대표의 반응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그건 저는 서로가 바람직하지 않고 네. 당에 도움이 안 되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걱정하게 만듭니다. 제가 주말에 지역구에 갔다 왔는데 벌써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도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되고 네. 후보들도 그런 논란에 말리지 않게 좀 유의하시고 후보 주변에 있는 캠프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예. 합당 얘기 좀 해볼게요. 예. 뭐 시간 많지 않은데 국민의힘, 국민의당 지금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거 아니냐, 안철수 대표 뭐 그런 상황 아니냐, 약간 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달라붙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합당 계속 논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은 일단은 당분간은 그 안철수 대표께서 이번 주 안에 네. 숙고해서 결론을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겠다고 당원들한테 또 말씀드리겠다고 했으니까 결론은 내겠죠. 저는 조기 합당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네. 여러 바람과 가지, 전망은 다르니까. 예. 네. 이 부분도 역시 이제 우리 당과 국민의당 간에 서로 간에 어떻게 서로 좀 배려하느냐, 또 서로 이렇게 좀 감싸주고 이렇게 네. 존중하느냐, 서로의 입지를 세워주려고 노력하느냐, 네. 이 노력과 배려가 부족하냐, 그러니까 충분하냐, 이 문제인데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근데 어쨌든 간에 더 이상 밀당하지 말고 전격 결론 내려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좋겠다. 그리고 안철수 가능성이 대표님도 있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장담은 못하는데 네. 계속 가면은 아마 서로가 다 어려울 겁니다. 특히 안철수 대표님한테 국민의당에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포츠 원정대로 돌아왔습니다.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 인간지능이었다가 인간지능 뭐 올림픽 원정대였다가 이번엔 또 다시 스포츠로 돌아왔네요. 네, 예. 네, 부캐가 참 많아요. 네. 올림픽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17일간 이제 도쿄 올림픽 끝났고
우리 최영진 씨가 이제 매일매일 경기 결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모저모를 짚어주셨는데 예. 일단 이번 우리 한국 선수 결과는 어땠습니까? 종합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요. 예, 뭐 종합 16위로 대회를 마감했는데 네. 209개 종목에서 29개 종목에서 237명의 선수를 파견을 했고요. 양궁에서 전체 5개 중 4개의 금메달을 땄고 네네. 펜싱과 체조에서 금메달 1개씩을 수확을 했습니다. 네. 태권도, 사격, 유도 등에서 조금 주춤하면서 목표했던 금메달 7개, 네. 5회 연속 종합 10위 달성은 실패했습니다. 네. 이번 올림픽 성적이 로스앤젤레스 대회 그러니까 1984년이요. 예, 예. 네. 그 이후 37년 만에 가장 적은 메달 기록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 코로나19로 각종 국내외 대회 출전에 좀 어려움을 겪었고 네. 개최국 일본과 유망 그 종목에 좀 겹친 것도 영향을 줬는데 일본은 무려 금메달 27개를 따내면서 3위를 기록을 했어요. 27개 가져갔습니까? 예, 예. 하필 또 일본이 또 너무 잘해서 네. 개인적으로 조금 분한데 네, 네. 2011 런던 올림픽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금메달 13개, 네, 일본 네. 7개로 우리가 좀 우세했었거든요. 네, 네. 갑자기 역전이 된 겁니다. 이유는 일본이 2013년 도쿄올림픽 그 개막을 결정한 후에 스포츠청을 또 설립을 해서 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에 또 투자를 해왔거든요. 네, 이렇게 네. 노력한 것이 금메달 좀 획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선택과 집중 거의 이런 분위기로 그렇죠. 갔군요. 예,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성적이 생각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본 종목들, 선수들 그런 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네네. 일단 뭐 양궁 독보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펜싱과 체조는 메달을 노릴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종목으로 좀 부상을 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근대 5종에서 최초로 동메달 나왔고 이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예. 네. 육상 높이뛰기에서 우상혁 선수가 한국 신기록 세웠고 네네. 수영의 황선우 선수 아시아 황선우 신기록 선수. 세웠고 네. 다이빙에서도 우아람 선수가 역대 최고 기록인 4위를 기록했거든요. 네. 이게 보면은 사실 메달 좀 불모지로 여겨졌어요. 네. 이게 육상이나 어떤 수영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이번에 메달 종목 좀 다변화의 가능성을 엿봤고 여기에 더해서 이른바 Z세대 네. 양궁의 안산과 김재덕, 체조의 신재환, 여서정, 뭐 탁구의 신유빈, 네. 수영의 황선우 등 이 Z세대 선수들이 좀 네. 잘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스포츠가 세대 교체를 잘 이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물리적인 나이 자체보다 이제 정말 세대 교체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 친구들 뭐 이렇게 선수들 발언이나 맞아요. 표정이나 그렇죠. 뭐 예전에는 이제 금메달 못 따면 무슨 죄 지은 듯한 그런 표정을 지었었는데 예. 그게 아니고 유쾌하고 쾌활하고 나 이번 어쨌든 최선을 다했어 맞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예, 네. 뭐 금메달이나 뭐 메달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 대회 출전 자체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죠. 그냥 네. 즐기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멋졌습니다. 탁구 신유빈 선수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일본에서 프로로 데뷔합니까? 예. 오. 일본 프로탁구 T리그에서 데뷔를 하게 되는데 네. 이 T리그가 중국의 슈퍼리그와 아시아 프로탁구의 양대 산맥으로 지금 커가고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신유빈 선수가 데뷔를 하게 되고 이 삐약이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워낙 또 귀엽고 네네. 이 본인 유튜브가 또 삐약 유빈이에요. 채널명이. 그래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일본에서 이 삐약 네. 기악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질 전망입니다. 네. 세대 교체 새로운 선수들 이제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그런 의미 있는 대회였고 그런데 또 아쉬운 퇴장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예. 이번에 김연경 선수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을 막 손에 땀을 지게 하고 예. 그렇게 만들었는데 김연경 선수 이번에 마지막이었죠? 그렇습니다. 네네. 16년간 이 대표팀 에이스로 활약을 했는데 태극 마크를 반납을 합니다. 네. 2019년 6월부터 한순간도 쉬지 않고 국제대회에 출전하면서 네. 좀 혹사 논란도 있었는데 이게 이번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를 합니다. 본인도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울먹거리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예. 장면이 있었죠. 네. 수고 많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이제 뭐 선수로서의 어떤 면모도 있지만 그 리더십, 맞아요. 예. 인간성 이런 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반면에 야구 대표팀은 계속 좀 비난을 받고 있어요. 예. 네. 사실 도쿄올림픽 출전 이전부터 그 방역수칙 위반으로 내홍을 겪었는데 맞아요. 메달 실패까지 좀 추가가 되면서 팬들뿐만이 아니고 이 뭐랄까요 그 거목들도 네. 비판을 하고 있는데
한국 야구의 거모 김응용 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도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네네. 도쿄올림픽 보다가 가슴이 매우 아팠다면서 네. 선수와 지도자 또 KBO는 많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특히 지금 강백호 선수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진 저도 봤는데. 네, 이 동메달 결정전에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껌을 좀 질겅질겅 씹는 모습, 또 멍 때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네. 이게 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박찬호 해설위원도 네. 비록 지더라도 우리가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계속해서 미친 듯이 파이팅해야 한다. 네네. 끝까지 가야 한다고 충고해서 또 화제가 됐거든요. 네. 야구 국민 스포츠입니다.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반성하고 팬들에게 다시 사랑받는 스포츠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폐막식에서 우리 선수단이 안 보인다.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개막식과는 달리 폐막식은 입장 순서가 따로 없어요. 네네. 각국 선수단 자유롭게 뭐 국기 흔들면서 뭐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네. 폐막식 기수는 한국 최초로 근대 5종 경기에서 메달을 획득한 전웅태 선수가 나왔는데 네. 아니 저도 봤거든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전웅태 선수를 못 찾겠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 나올 때 하필 또 중계 화면이 갑자기 항공샷으로 전환이 됩니다. 갑자기? 갑자기. 그래서 각 나라 선수들이 어우러져서 뭐 춤도 추고 환호도 하는데 우리나라 저 선수들을 못 봤거든요. 그렇구나. 이러자 한국 패싱 아니냐. 그러네요. 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참 끝까지 말이 많은 대회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올림픽의 꽃 마라톤 얘기를 해볼게요. 예. 폐막식에서 매달 시상식을 할 정도로 중요한 종목인데 이 비매너 행동 나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구설이 오르고 있어요. 특정 선수가. 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제목도. 남자 마라톤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다 이건데 워터게이트. 그 네. 프랑스 마라토너인 모함드 암도우니 선수인데요. 네. 이게 암도우니 선수는 이 선두 그룹에서 여러 선수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마라톤을 직접 보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는데 네. 28km 지점에서 마라톤 코스 중간에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워터 스테이션이 있어요. 네, 뛰면서 그렇죠. 물을 집어서 마시는. 쌓아놓잖아요. 예. 앞선 선수들이 차례로 물병을 집어들었고 이제 본인 차례가 왔습니다. 네. 갑자기요 오른손으로 물통을 다 엎어요. 엎고 마지막에 자기 물병만 하나만 달라. 하나만 마지막 거 짚고 마시면서 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암도우니 선수의 비신사적인 행동을 비난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뛰는 도중에 네. 좀 이렇게 잡다가 놓친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네. 영상 저 보시면요. 네. 그냥 도미노처럼 의도적이라는 게 긁어가요 그냥. 이런 분들은 진짜 지구에서 추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력하게 말씀하시네요. 너무하네요. 예. 물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선수들인데. 알겠습니다. 예. 스포츠맨십이 전혀 없는 더 이상 선수 생각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마지막으로 도쿄올림픽 외신들 반응은 어땠어요? 예, 대체로 좀 박했어요. 뭐 AP통신 같은 경우는 온갖 사건이 뒤섞인 비현실적인 올림픽이었다 이렇게 총평을 했고 BBC도 선수들이 결국 올림픽을 살렸다고 이야기했는데 당장 6개월 후에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팬데믹 속에서 치러질 가능성도 있고 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나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네. 또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과 홍콩 통제 강화 등을 좀 비판하면서 개최지를 바꿔라 이렇게 IOC를 좀 압박하고 있거든요. 네. 자, 베이징 올림픽도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진짜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왕정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벽 날개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성적은 낮지만 선수들이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입니다. 선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